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저는 오늘 도대체 이재명 정권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을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우선 대한민국의 정치를 알려면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신 노재봉 총리는 대한민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야의 정당 관계, 두 번째는 남북 관계, 북한의 대한민국이란 공작이란 측면에서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국제적 관계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를 잊어버리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 공작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있고, 대한민국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숙한 지하당이 있었고, 지하당 성공의 최대의 성공의 그 사건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탄생입니다. 다음요. 맨 먼저 통일혁명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8년도, 이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8월 20일 제주 앞바다에 북한 공작선이 출몰했다. 이 북한 공작선은 북한 노동당이 남한 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 당수 김종태, 이문규 등을 태우려고 제주도 앞바다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혁명당 당수를 태우려 북으로 가려던 이 북한의 간첩선은, 공작선은 침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대한민국 군경 합동 수사단, 그리고 합동 간첩단 그 대방첩사에 의해서 격침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드러났습니다. 김종태는 북한에 4차례를 오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면담하고 수백만 달러의 당시 자금과 권총 등 무기와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밑에, 김종태 밑에 있던 친구가 당시 책임 비서였던 신용복입니다. 그리고 신용복에 의해서 포섭된 자가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성준입니다. 그리고 박성준에서 포섭된 자가 우리 나중에 후일 대한민국 총리를 했던 한명숙입니다. 나중에 책임비서였던 신용복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박성준은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신용복은 사상전향서를 썼지만 자기가 말지에 나와서 자기 생각은 한 번도 통역당 사태와 바꾼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까지가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다음요. 당시 통역당 기관지에 나온 겁니다. 1964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68년도에 이게 지금 들통났지만 통역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건 64년도입니다. 64년도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께서 교시하신 주체의 당 창건 방침을 받들고,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지령대로 남한 정복을 위해서 통일혁명당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기들 기관지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게 지금 조직도입니다.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직접 지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일혁명당 당수 김종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김종태 사범학교가 있습니다. 김종태 기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책임비서에 있던 이문규와 그 밑에 신용복이 있습니다. 신용복은 민족해방전선을 지도하는 사람인데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신용복은 글도 잘 쓰고 신용복체라는 그런 붓글씨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재주가 다양했습니다. 당시 신용복은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간첩 공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용복에 포섭된 사람이 기독청년복지회를 만들었던 박성준입니다. 저는 박성준과 3년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박성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사파 공산주의였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신영복 박성준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지,
비록 소련은 망하지만 우리의 사상 조국 북한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요. 우리 다시 마음을 잡고 소련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혁명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나중에 전화했지만 제가 알기에는 문재인의 실질적인 뒤에 지도책, 사상적인 지도가 누구 했냐? 박성준이 했다고 나중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러면 이게 통역당이고, 통역당이 아시다시피 한명숙이가 감옥 갔을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야당의 상당수는 통일혁명당을 자기 지도선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기 공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 간부 출신입니다. 다음요. 1989년 7월 북한은 간첩을 난파시킵니다. 윤택님이라는 간첩입니다. 윤택님은 나중에 이 난파 간첩 성공으로 북한의 차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윤택님이 김영환이라는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김영환이 윤택님의 지시를 받고 92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민족민주혁명당을 창당합니다. 다음요. 지금 민족민주혁명당은 1999년도 9월 달에 그 전모가 밝혀집니다.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창당 지시는 89년도였고 그리고 92년도에 창당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당시에 변호사가 되고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던 시기가 1995년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옆에 있는 이석기가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도 책임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92년도부터입니다. 이재명은 변호사가 되자마자 성남지역에서 당시 이석기의 활동 근거지가 성남입니다. 성남지역에서 성남 시민의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함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석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옆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석기의 부하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지금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의 지도를 받은 민족민주혁명당의 이석기는 경기도 남부위원장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이게 이제 간첩 조직은 밖으로 안 알려지니까 나중에 그냥 그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외부 조직의 경기 동부연합이고 실질적으로는 간첩으로는 경기 남부 지역 책임자인 겁니다. 다음요. 그런데 김영환은 자기가 김일성을 만나고 보니까 김일성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걸 알고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김영환은 민족민주혁명당 해체 결의를 합니다. 그때 해체 결의를 안 하고 다시 북한과 연락해서 다시 민족민주혁명당 2기를 만든 게 하용욱하고 이석기입니다. 그때 이석기가 핵심 책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간첩 원진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간첩단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냐면 간첩 원진우가요 하용욱과 이석기를 만나고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그 간첩선이 대한민국의 초병들을 만납니다. 반잠수정이겠죠. 그래서 초병들과 교전을 하다가 격침당해요. 그래서 한국 해군과 초병이 격침을 시키는데 나중에 한 달 있다가 그 간첩선을 끄집어내 보니까 거기에 간첩이 몇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원진우라는 간첩의 주머니에는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 숱한 전화번호 연락처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2를 더해 보니까 숫자 2를 더해 보니까 그 간첩의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그 전화번호에 누가 나왔냐? 하용욱과 이석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석기라는 인물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키워서 정당으로 들여보내서 성남시장을 만들고 경기도지사를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만든 대한민국에서 간첩 공작사의 최고의 성공 사례가 이석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요.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시절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
이재명이 1995년도 성남 시민의 모임 할 때부터 누구랑 같이 했다고요? 이석기랑요. 이석기는 언제부터 성남 지역의 간첩 활동을 구축했습니까? 1992년도 그 전부터입니다. 89년도부터예요. 이건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니까 약 5년 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석기의 부하가 있죠. 김미희. 나중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하죠. 이 김미희가 당시 서울시장, 성남시장 후보로 나오다가 후보를 양보합니다. 이석기에게. 이재명에게. 그래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럼 이재명 성남시장 될 때 누가 가장 도움을 줬습니까? 이석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동부연합한테 아예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전부 줍니다. 지금 여기에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기획위원회, 이게 성남시장이 되고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장이 김미희입니다. 그 다음에 간사에 김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김현지가 1998년도부터 이재명이랑 같이 했는데, 이 김현지가 지금 청와대 총무비서관입니다. 만사 현통이라 그럽니다. 장관이 되려면 김현지를 통하지 않고는 장관이 될 수 없다 그럽니다. 인사를 꽉 쥐고 있어요. 청와대 인사 전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된 거는 김현지 밑에 비서관에 있던 김용채라는 친구가 인사비서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현지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장차관 모든 인사를 다 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인사비서관은 뭐 또 인사한 줄 아십니까? 군, 경찰, 고위공직자 다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군, 검찰, 그 다음에 장관, 차관 인사가 누구 손안에 들어간 겁니까? 이재명 플러스 이석기 손안에 들어간 겁니다. 다음요. 이재명의 숨은 실세 성남 경기란, 여기 신문의 언론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예요. 이재명의 성남 경기라인 대통령실 실무진 인선을 주도했다. 실무진 인선뿐만 아니라 장차관 인선까지 다 주도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보셨죠. 맨 처음에 이재명이 제일 처음 성남시장이 될 때 성남시 인수위원회의 핵심 간사가 김현지였습니다. 그때부터 핵심이었어요. 지금 경기 성남그룹 김현지 보좌관은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이재명이 당대표일 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때 이재명한테 직접 이제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서 그게 기자들 눈에 띄어서 크로즈업 됐습니다. 그때 그 핵심이 김현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 어릴 때니까 지금은 훨씬 저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겠죠. 예. 다음요. 50대 초반으로 알려진 김 보좌관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30년 가까이 됐다. 꼭 27년 됐습니다. 대학 졸업한 직후인 1998년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설립한 그리고 운영하고 있던 성남 시민의 모임에 합류했다. 이어 2001년부터는 사무국장을 맡아서 활동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이석기가 경기 성남시에 경기 남부위원장 민족민주혁명당 간첩단의 조직을 할 때가 92년도입니다. 그리고 김현지는 98년도에 학생운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이재명이 성남에서 시민 모임을 하고 이석기와 만납니다. 그러면 이재명, 김현지는 누구에게 보섭된 사람들입니까? 이석기에게 보섭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그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넘겨보십시오.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이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한 10한 2년 정도 받았습니다. 북한하고 직접 연락했는데, 이들이 지금 2018년도부터 북한에 보낸 통지문이 있습니다. 여기 통지문에 2021년도,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북한에 보낸 통지문입니다. 여기에 이 지사가, 다시 말하면 당신은 경기도지사였으니까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로 넘어갔으니까 이 지사가, 이재명이 민주진보개혁세를,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 조직이, 다시 말하면 주사파들 조직이 이재명 주변으로 전부 뭉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여기 본사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북한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충북 동지회가 북한에 보낸 통지문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수사가 안 돼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충북 동지야만 그랬을까요? 이재명이 만든 이석기가 만든 이 이재명이 후보가 되달라고 대한민국 온 주사파 간첩단이 전부 동원됐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재명은 후보에서 떨어지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졌죠. 그렇지만 민주당 장악에 성공합니다. 다음. 2022년 8월 28일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개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석기의 조직입니다. 민주노총을 장악한 이석기 조직원들이 개딸의 정체예요. 그러면 그 이석기의 조직원들이 민노총 장악하고 어디를 장악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실질적으로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압도적 표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통령으로 갔죠. 다음. 이석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맨 먼저 북한의 지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다음요. 윤석열을 탄핵하라는데 이 지시는 석건호한테,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2인자였던 당시 조직쟁의국장이면 사실상 1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보다 실질적으로 핵심을 다 쥐고 있는 게 조직쟁의국장인데 석건호에게 내려온 지령입니다. 이 지령 석건호에게만 내려갔을까요? 대한민국 주사파한테 전부 내려갔습니다. 다음요. 구체적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라고 합니다. 윤석열 놈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이게 말하면 탄핵시키라는 지시입니다. 이게 2022년 3월 21일,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당선됐으니까 11일 후에 이 지령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는 전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에 몰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기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제가 여기는 길어서 뺐지만은 이태원 사태가 터지자 이태원 사태를 완전히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만들려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아예 구호까지 지시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고 구호까지 지시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종북 주사파 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 안 된다 하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계엄 선포한 걸 내라로 뒤집은 것도 바로 이 이재명 이석기 세력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정권의 탄생은 북한의 공작으로 가능했습니다. 다음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 시대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요. 그러면 이 이재명 정권이 뭐냐를 봐야 합니다. 북한의 혁명론을 봐야 됩니다. 혁명론이 보면 혁명의 마지막 단계, 다시 말하면 혁명 직전 단계가 민주연립 정권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민주연립 정권은 혁명을 준비하는 정권입니다. 다음요. 혁명의 경로가 있습니다. 민주연립 정부가 두 번째 있습니다. 진보정당 활동에 한 보수적 민주 세력과 민주연립 정부가 구성한다. 그 다음에 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기반,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혁명의 걸림돌 되는 보수 세력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관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게 혁명 정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연립 정부는 혁명의 기반을 만들고 사실상 한국 보수 세력을 해체하는 정권이 민주연립 정부입니다. 그래서 아예 민주연립 정부를 무슨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령도 합니다. 다음요. 남한의 혁명론이라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인데 다음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투쟁이 있고요. 다음요. 북한이 지령하는 민주연립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딱 있습니다. 보조 정치 목표, 민주연립정부를 쟁취하라는 겁니다. 민주연립정부는 첫 번째, 파쇼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시하라. 여기서 밑에 민주연립정권이 파쇼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북한 공산당 용어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쇼 체제에는 하나는 정치체제가 있고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파쇼 정치체제는 뭐냐면 미국을 따르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파쇼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세력은
이 파쇼 보수적인 정권을 지탱해주는 경제적 기반, 다시 말하면 재벌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수 공무원들, 대통령 2명 포함해서 국정원장 3명 포함해서 150명, 200명 이상이 전부 싸그리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번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 몇 명이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연립정부에 수립된 북한의 지시사항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요. 이게 민주연립정부 문재인 전대협 연립정부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수령했습니다. 이해찬은 한국 보수 세력을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부는 뭘 할까요? 지금 3대 특검이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공안기관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지령만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연립정부 일대 혁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요. 지금 민주연립정부 2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연립정부 1이 누구에 의해서 좌절됐습니까? 바로 광화문 시민혁명, 광화문 애국동지, 정광훈 목사와 우리들에 의해서 좌절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연립2가 나온 겁니다. 넘겨보십시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사명을 실행합니다. 다음요. 지금 무엇이 지금 등장했습니까? 초유의 특검법, 3개 특검법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120명입니다. 무려 검사만요. 거기다가 수사관, 경찰 파견 다 합치면 300여 명, 4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조직입니다. 아예 검찰청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집니다. 이것이 뭐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그래도 검찰을 동원하지 않고 각 부처마다 뭐가 있습니까?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아예 어마어마한 120명 검사를 동원해서 내란으로 그리고 우리 보수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청산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다음요. 이 칼날이 향하는 것은 보수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 척결입니다. 다음요. 예, 지금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사정바람 몰아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보수를 싹쓸이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도 없습니다. 인지 수사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108명에다가 1명 넘어갔으니까 여기 있던 울산에 있던 누구 넘어갔죠? 그러니까 107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헌정당을 해산되면 107명 전부 국회의원직 박탈당합니다. 전부 재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포 분위기에서 재선거하면 누가 당선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108지에서 못 얻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중에서 20명만 당선되더라도 아예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독자적으로. 국민이 도움 없이도, 내부 반란자 없이도. 그러면 연방제 선언 땅땅땅 두드리면 연방제도 가능합니다. 이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요. 법원은 아예 바람 앞에 미리 누워버렸습니다. 예, 다음요. 다음. 예, 그 다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를 보겠습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은 2번의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2019년도 광화문 애국운동이 반격했습니다. 예, 2019년도 6월 8일 지금 저 사진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그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저기에 농성했습니다. 대통령 하야하라. 문재인 탄핵 7가지 사유를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부 아무도 정광훈 목사의 이 천막 농성 투쟁이 엄청난 시민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사랑교회 핵심 교인들, 전도사,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7가지 사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파기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파기한다. 맞는 이야기. 안보를 해체했다. 원전을 폐기했다. 4대 강보를 해체했다. 국제 외교에서 완전 왕따가 되었다. 지금 우리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주사파 고려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문재인은 하야하고 탄핵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었지만 몇 번을 돈 정광훈 목사의 외침에 이 1919년 10월 3일 저거 한번 광경을 보십시오. 저 위대한 혁명을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대한민국 전복 적전은 1차로 좌절됐습니다. 그 다음요, 이 관련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2024년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저 주사파들을 두고는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그들을 싹쓸이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11%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김학성 교수, 황준선 장군들이 앞장서서 전국을 돌고 계엄은 정당했다, 대통령의 최고 통치권이다, 그리고 내란 내자도 거리지 말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응했습니다. 12월 달 싸우고 1월 달 싸우자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본뜻을 알아듣고 20대 30대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말 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반전시킨 겁니다. 그때도 우리 광화문이 싸운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 더럽고 그러나 전투적으로 잘 무장된 주사파와 최후일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이 엿새를 모아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연방제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광화문 애국 동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승리했고 2025년 2월에 승리했고 우리는 다가오는 이재명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본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저 한줌도 안 되는 주사파 무리에 조금 더 우리 실망하지 말고 조금 더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광화문 애국운동에 계시고 정광훈 목사가 있더란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